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백국이 8조 성민섭이라고 합니다. 지금 법무법인 LKGS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다른 내용들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대학교 때 화학과를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 화학과 졸업하고 나서 대림산업의 플랜트 사업본부에 가가지고 원래 화공 플랜트 쪽 엔지니어를 하려고 갔었는데, 회사에서 웬일인지 저를 그 해외 영업팀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계약서 같은 걸 자꾸 보라고 시키는데, 제가 뭐 화학과 나와가지고 뭐 계약서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보다 보니까 그래, 뭐 이럴 거면은 그냥 공부해가지고 나도 법 좀 잘 하면 좋겠다. 그 당시 아직 뭐 26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는데, 뭐 그런 마음으로 로스쿨 갔고 변호사가 어떻게 됐습니다. 뭐 그 이후로는 이제 법무법인 안세라는 곳은 이제 건설 부동산 쪽 전문으로 하는 로펌인데, 회사 경험 살려가지고 그쪽 좀 많이 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일을 했죠. 건설 부동산 분야는 대부분 이제 민사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민사사건 위주로 좀 많이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이왕 변호사가 됐는데 민사사건만 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쯤에 이제 법무법인 태신이라고 제 지금 요 바로 앞에 다니던 회사인데요. 저기서는 이제 형사사건 위주로 한번 좀 많이 처리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사무실에서 이혼 사건을 좀 마케팅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트에 이제 이혼 전문이라고 이제 써 있는 적이 있어서 저희 MBA에 제가 그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좀 이상한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이것저것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기본일 수도 있어요. 민사사건, 형사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도대체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라도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한번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문자상으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법상 권리,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뭐 법원이 뭐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 이렇게 돼 있고,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소송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써 있는 단어가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잖아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민사소송은 돈 받아내는 절차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채무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뭐 이런 것도 판단받는 절차고, 조금 다른 걸로는 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것도 다 민사소송에 포함됩니다.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또 말이 어렵죠. 사인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절차, 감옥을 보내냐 마냐 뭐 이런 거,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절차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간단하게 뭐 법률 상식 같은 거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그 TV에서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데서도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혹시 틀린 거 발견하시면 아는 척 하실 수 있고 괜찮거든요. 민사소송에서 그 그러니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쪽은 원고라고 하고요. 그 소장을 받아보는 쪽은 피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소송에서 그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 그래서 그 피해를 당한 거를 이제 경찰서에다가 신고하러 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이제 고소인이 되고요. 그럼 고소를 당한 사람이 이제 수사 절차상 갖는 신분은 피의자라고 하고요. 그 사람이 이제 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가지고 검사가 이제 재판으로 넘기는 그런 기소를 하게 되면은, 재판에 있을 때는 피고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틀리는 게 피의자, 피고인 이것도 많이 틀리고, 그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이런 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되게 혼동해서 쓰시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언젠가 아는 척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다 변호사가 돼가지고 한번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전 사례를 한번 넣어봤어요. A랑 B는 같은 회사 동료이고 오랜 연인 관계인데, 어느 날 이제 뭐 관계가 안 좋아져서 헤어졌죠. 헤어진 이후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제 B가 같은 회사 같은 팀에 이제 C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듣게 이제 그 둘 사이에 막 결혼 얘기가 오고 간다는 소문을 이제 A가 듣게 돼가지고 이제 화가 나서 블라인에 평소 이제 행실이 좋지 않았다, B가 남자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막 사치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저 사이트에 올립니다. 뭐 그렇게 그 글이 이제 올라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C는 B가 뭐 진짜 그런 사람인가 이런 의심을 막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이들 관계는 악화됐고 뭐 서로 결혼 약속도 해놨는데 다 파혼되고, B는 이제 이런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회사 생활도 하기 힘들어져서 결국 퇴사까지 한 뭐 이런 케이스인데요. B가 뭐 도대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기 사이트는 이제 인터넷 공간이잖아요. 인터넷 공간에다가 이런 뭐 이게 진실이든 뭐 진실이 아니든 이런 내용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없어요. 정확하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이 사람을 이제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B는 이제 파혼하고 뭐 회사에서도 나가게 되고 헤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든 지금 보상도 받고 뭐 B도 밉고 이런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이버 명예훼손,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를 보전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처벌수가 굉장히 낮아요. 뭐 잘 해봐야 벌금 정도 나올 사안이고 벌금 액수도 굉장히 낮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받았다는 충격에 대해서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고 뭐 일부 인용도 분명히 받으실 텐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위자료 인정 범위가 또 굉장히 낮습니다. 처한 정신적인 그런 피해나 여러 가지에 비해서는 그렇게 법률적으로 이제 충분한 보상이나 뭐 피해를 뭐 오랫동안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건 조금 어려운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만약에 상담이 오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률적 절차밖에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결국 사건을 맡기시긴 하는데 결과도 다 아시지만 뭐 그래도 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사건입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좀 처벌을 하기 위한 내용과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내용 그렇게 구별된다는 게 이제 민사 절차나 형사 절차가 나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그 김모 원우님이 항상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들어보면은 꼭 한마디 하는 게 원만한 합의가 제일 좋습니다. 변호사로서 이제 원만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합의를 잘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합의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를 않고요. 뭐 좀 더 원하는 게 있는 쪽에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합의까지 이룰 수 있고 결국 뭐 그거를 원만한 합의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합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다음에 저 또 이제 케이스를 한번 볼 건데요. 이것도 한번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알고 계시면은 나쁘지 않은 정도 이야기들이에요.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친고죄다, 뭐 반의사 불벌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먼저 친고죄는 모욕죄 같은 거 그런 게 친고죄에 해당해요. 그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아까 말씀드린 모욕죄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런 범죄는 고소를 안 하면은 아예 그 공소제기가 안 돼서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모욕행위가 존재한다는 걸 인지를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그 다음으로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있는데요. 뭐 유명한 거 몇 개 있습니다. 그 협박, 뭐 폭행, 그다음 명예훼손,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명예훼손 이런 거 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범죄는 수사기관이 그런 범죄 사실을 인지를 하면은 수사가 진행돼서 공소 제기도 다 가능해요. 그런데 피해자가 만약에 수사 단계든 뭐 재판의 1심 판결 전까지든 이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면은 이것도 더 처벌을 안 하는 그런 범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친족 상도례인데요. 이것도 한 번씩은 그 뉴스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재산 범죄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절도도 있고, 뭐 배임 횡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강도죄, 뭐 손괴죄 이런 걸 제외한 이제 재산 범죄들 거기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아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는 친고죄라고 했잖아요. 뭐 그런 걸로 되는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으면 처벌 안 하는 그런 특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얘기가 많은데 로마법에서부터 근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법이 뭐 문지방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다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얘기를 이제 인지하시고 다음 케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갑은 이제 저희가 이제 법률가는 보통 갑을병정 뭐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냥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친구들이랑 그 노년역 근처 헌팅 포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그 옆 테이블에 있는 여성분들이랑 합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분 하나가 이미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뭐 앉았을 때부터 뭐 대놓고 욕을 하고 계속 그러고 있더니 뭐 좀 있다가는 갑자기 그 마시던 소주병을 깨고 뭐 갑 얼굴 앞에 이렇게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갑은 안 그래도 을이 그 동석 합석할 때부터 뭐 욕설하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을이 이제 소주병까지 깨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잽싸게 소주병 뺏고 을을 발로 차고 이제 을이 어쨌든 여성이니까 쓰러지니까 거기 이제 바로 이제 쫓아가가지고 꼼짝 못하게 누른 다음에 옆에 친구한테 경찰 불러 뭐 이래서 이제 경찰이 오는 뭐 이런 사안입니다. 갑은 뭐 옳은 행위를 올바른 행위를 한 것 같은데 갑과 을은 어떻게 처벌이 될지 한번 좀 내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람을 뭐 발로 차서 넘어뜨렸으니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폭행죄가 좀 심하게 다치거나 이랬으면 상해죄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뭐 상대방이 그렇게 위협적인 행동했으니까 내가 뭐 이 정도 해도 정당방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사건은 좀 보시면 을이 여성분이에요. 그리고 소주병을 빼앗은 다음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굳이 왜 발로 차고 넘어뜨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 쓰러뜨리는 사람을 또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이랬냐 뭐 이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정당방위가 인정되긴 좀 어렵고 그거보다는 좀 심하게 이제 방위 행위를 했다 이래서 과잉방위 뭐 이 정도로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 같은 경우는 아예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처벌을 일부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을은 어떻게 될까요? 뭐 심한 욕설도 뭐 내용에 따라 다른데 욕만 했다고 뭐 모욕죄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해요. 소주병을 깨더니 뭐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부분. 이런 소주병, 깨진 소주병이나 뭐 그냥 소주병이나 이런 거 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위험한 물건으로 이렇게 위협하는 행위나 뭐 죽여버린다는 소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건 특수협박죄가 성립을 합니다. 특수협박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특수협박은 좀 예외라 아무래도 더 위험하니까 그렇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뭐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도 처벌을 받는데요. 그럼 을은 결국에 그럼 그냥 처벌을 받겠느냐 결국 이런 문제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원만한 합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갑 같은 경우도 지금 쉽게 정당방위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과잉방위 상황이 분명히 닥쳐가지고 처벌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억울하잖아요. 난 처벌을 받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합의를 보시면은 이 사람은 지금 단순 폭행이 문제되는 사안이잖아요. 단순 폭행은 아까 설명드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되고 반의사 불벌죄라 그러는 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사만 을이 표현을 해주면 갑은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럼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을이 가만히 있지 않죠. 나도 그럼 합의해 달라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뭐 을은 물론 특수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라도 뭐 갑이 이제 자기한테 합의를 요구해서 나도 같이 합의를 봐서 뭐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은 처벌 수위가 많이 내려가겠죠. 뭐 실제로 소주병으로 찌른 것도 아니고 뭐 취해가지고 저랬다 싶으면은 검사가 정말 처벌 불안 의사가 들어오면 기소유예 정도 굉장히 낮은 그런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는 뭐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원만한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다음 케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법률혼 관계인데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습니다. 그 혼인 신고를 하면 법률혼 관계가 돼요. 갑은 이제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이제 불법 스포츠 토토에 중독이 된 사람이라 혼인 기간 동안 뭐 재산을 뭐 모으기도 별로 모은 것도 없지만 대부분을 이제 도박에 탕진을 했고 돈을 다 이렇게 날리고 나니까 이제 음주도 굉장히 잦아지고 폭력도 굉장히 심해져서 을은 뭐 더 이상 이제 굳이 결혼 관계는 유지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갑한테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갑은 이제 소장을 받고 뭐 어쨌든 소장 받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을이 뭐 그동안 이제 평생 식당에서 일하면서 금고에다가 한 1억 원 정도 현금을 모아놓은 거를 그냥 바로 가지고 그냥 가출을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 사건인데요. 일단 단순하게 보시면은 쭉 보면 일단 1억 원을 금고에서 꺼내서 가져가 버리면은 이거 절도잖아요. 남의 물건, 뭐 배우자를 한들 일단 남의 물건 갖고 갔으니까 절도죄가 성립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앞에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린 친족 상도례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배우자가 나한테 하는 그런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친족 상도례라는 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갑은 친족 상도례에 해당을 해가지고 처벌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법률혼 관계였다지만 이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혼 소송까지 제기됐으면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인데 아직 그 판결로 뭐 이혼이 성립하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개정 논의도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뭐 개정된 것은 없고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친족 상도례는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조금 바꿔볼게요. 저 을이 금고 비밀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려고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폭행을 하는 거죠, 심하게. 폭행을 해가지고 알아낸 비밀번호로 돈 1억 원을 금고에서 꺼내서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라면 어떨까요? 아까 그 친족상도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강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강도란 뭐냐면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제압을 한 다음에 그 돈을 가져가는 행위, 그런 게 있으면 강도죄에 해당하는데, 강도,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폭행 협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돈을 가져가는 행위라 그러면은 강도죄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사안을 또 조금 바꿔가지고 갑이 소장을 받은 이후에 을이 집에 없는 새를 틈타서 금고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금고를 부수고 돈을 가져가 버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친족상도례에 잠깐 적어놨는데 그 손괴죄는 또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손괴라 그러는 거는 물건을 부수는 행위인데요. 금고가 이제 와이프 거라 그런다 한들 그걸 부수는 행위는 형을 이제 면제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금고 부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1억 원을 갖고 간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처벌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맺은 말인데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법원에서 갑자기 소장이 집으로 날라왔다거나 회사로 날라왔다거나 이런 일도 있고, 갑자기 경찰이 전화 와가지고 고소장이 접수됐으니까 뭐 몇 월 며칠까지 조사받으러 나오실 수 있냐,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수시로 오고 가는 것 같고, 뭐 계약서 같은 것도 중요한 계약서 이번에 새로 써야 되는데 뭐 내용 봐도 이게 잘 모르겠고 불리한 내용이 있을까봐 뭐 걱정도 되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자녀분들 있으신 경우 요새 학폭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애가 학교에서 사고를 친 것 같은데, 뭐 누구를 때린 것 같은데, 뭐 왕따를 시킨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드실 수 있고, 예, 뭐 이것도 중요해요. 딱 한 잔만 마셨는데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밑에 것도 이제 흔한 사례죠. 보증금을 바로 못 준다. 이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겪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이기루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리고 조기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막으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게 법률 비용입니다. 뭐 조기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면은 다 안전하게 사업하실 수 있으니까, 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